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건 문현진 회장께서 주창하신 통일한반도의 비전입니다. 이 통일운동을 이 코리안 드림 비전을 중심으로 저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문현진 회장님의 지도하에 이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 드림은 사실은 문현진 회장이 혼자 개발해낸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문현진 회장이 부친되시는 문선명 총재가 사실은 꿈꿔왔던 그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현진 회장의 그 코리안 드림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첫 페이지에 이 책을 평생을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선친 문선명 총재께 바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요즘에 문선명 총재의 이름을 언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의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자서전에도 서문에 이름 석자만 되면 세상이 와그락을 한 사람이 바로 문선명이다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 써놨습니다. 그만큼 논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현진 회장과 문선명 총재를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까지 보게 되면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좀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현진 회장의 그 통일을 위한 열정과 그 도전, 그 노력은 그 뿌리가 문선명 총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문선명 총재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문선명 총재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내용을 짚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선명 총재는 1920년 1월 6일 날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1920년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공산주의가 출현을 해서 세계를 휩쓸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 선언문에 보게 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라는 유령은 어떤 유령인가? 문선명 총재는 이 공산주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냐? 이 공산주의는 무엇보다 무신론을 기반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 내용을 보게 되면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진화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물질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물질 세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 변증법적 구조를 통해서 발전한다.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거를 진화론에서 생물이 성장하고 자연이 변화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진화론 그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 이 시간에 철학적인 얘기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포에르바하의 유물론과 헤겔의 변증법을 융합시킨 이 유물 변증법 이거를 기초로 해서 최후의 이것을 사회에 접목시켜서 최후의 우리가 희망하는 유토피아는 어떤 세계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산주의 사회. 모두가 함께 일해서 함께 일을 공평하게 일을 하고 또 서로가 함께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 쓰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은 희망을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사회적으로 다 적용시켰을 때는 이 투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투쟁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발전한다는 그 이론을 사회학에 접목시키면서 역사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왔다. 이 유물 사관을 정지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계급 투쟁에 의해서 발전된다. 그러니까 유물론, 무신론을 근거로 한 미움과 증오의 이 계급 투쟁론을 이 사람은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공산사회는 어떤 세계냐? 노동자 농민들이 조인이 된 세상, 플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타도해서 계급투쟁을 성공시켜서 만드는 세계는 플로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폭력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정당화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사실은 등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르크스의 개인적 사상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1917년 소련에서 첫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이죠.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공산주의 철학이 갖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폭력혁명론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공산화 과정 속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약 1억 5천만 명이 이 공산화 과정 속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체제가 탄생이 되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를 중심한 인근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수천만 명이 사실은 학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이 됩니다. 공산사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9년 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죠. 중국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소련과 중국이란 유라시아 대륙에서 대부분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되게 되는 일이 여러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계 공산화 과정 속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 6.25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다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일어나는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세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공산주의가 세계로 확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문선명 총재님은 이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문 총재님은 1948년 북한에서 감옥에 가십니다. 감옥이 흥남에 있는 덕리특별 노무자 수용소인데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죠. 이 질소 비료 공장은 사실은 공산치하의 질소 비료 공장은 이것은 여러분 6개월 이상의 이 죄수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이 지금 이 가장 참혹한 이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이곳 흥남 덕리 특별 노무자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가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상적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은 공산치하에서 이거를 피부로 느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실은 문 총재님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9.4일생으로 유엔군의 폭격에 의해서 살아나가서 월남을 하시죠. 그래서 부산에 내려오셔서 저 피난민 시절을 경험을 하십니다. 저곳이 바로 이제 그 범일동이죠. 지금은 범내골이라고 불렸던 피난민들이 우글우글 살던 그 그 산비탈에 저런 시레이션 박스, 미군들이 버리고 간 시레이션 박스로 다 얼기설기 집을 짓고 저 피난민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 공산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하시고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말씀드려 냉전을 종식시키지 않고는, 이 이념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통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요 적화일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에 다니면서 공산주의가 왜 나쁘고 공산주의가 왜 사실은 현실 가능한,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약속했던 그 공산세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다니면서 하는 거는 불필요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실험은 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실패했습니다. 소련도 실패했고 그래서 무너졌죠. 동구라파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쫓아갔던 나라들 다 깡통 찼습니다. 북한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세계 상황은 이 공산주의의 도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사실 북한에 먹히지 않은 거, 적화가 되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기적 같은 얘기죠? 유엔군이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낙동강 전선 하나 남았을 때 우리 부산 하나 남았었잖아요. 우리는 김일성 수중하에 남북한 전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구사일성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한국 여기 있습니다. 이 위에는 전부 시뻘겋게 물든 공산, 중국, 소련, 북한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이웃 국가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일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본의 상황은요 좌익전성 시대였어요. 좌익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을요 과거 60년대, 70년대 한국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을 뭐라고 규정했냐면요 용공국가라고 규정했어요. 요즘 용공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용공이 무슨 뜻입니까? 공산주의에 이용당하는 이용당한다는 의미가 용공이에요. 용공 문자, 용공 세력. 용공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좌익이 활개를 치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일본이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주일 일본에 주둔하는 거, 이거를 반대하는 좌익들의 투쟁이 연일 벌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안보 투쟁이라고 얘기하죠. 대학가도 시뻘겋게 물들어가지고 전공투라고 하는 것이 일본 대학가의 이 좌익운동이 여러분 얼마나 활기를 쳤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조총련이 또 있었죠? 북한이 지원하는 조총련이 있어. 이 조총련들이 또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좌익운동이 사실은 격렬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일본의 상황입니다. 맨날 데모가 벌어지고 대학교가 불이 타고 적군파가 생기고, 여러분 일본의 조총련 중에 조총련이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 죽이려고 왔잖아요. 이름이 뭐죠? 문세관이 누굽니까? 조총련이에요. 여러분 간첩을 한국으로 보내던 루트가 일본이었습니다. 가와사키 게이코라는 우리 일본의 통일전사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귀국선, 북송선을 타고 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조총련의 꼬임에 빠져서 17살 때 북송선을 타고, 귀국선이죠, 만경봉을 타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렇게 북한 정부의 속임과 일본 정부의 용인이죠, 에 의해서 북송선을 탄 조총련들만 98,000명입니다. 98,000명이 생지옥인 북한에 가가지고 일생을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일본이 적화가 되고 일본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친북 용공 국가로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1968년도에 뭘 하시냐면은 국제승공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합니다. 승공이라는 말을 최초로
조합해내신 분이 문선명 총재예요. 과거는 여러분 반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감정적인 입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죽였다. 우리 부모를 죽였고 우리 처자식을 죽였다. 이런 입장에서 감정적인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 반공 운동이었는데 문선명 총재는 공산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주의는 거짓된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와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승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승공 이론을 정립합니다. 저기 보이는 이 책이 새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 당시에 승공 이론을 만들어서 그 승공 이론을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1968년도에 국제승공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하고 이 운동을 본격화해 나가는데 이 운동이 본격화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물론 국제승공연합의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4,500만 명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연인원 4,500만 명을 교육시켰어요.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60년대 70년대 승공운동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떨었어요. 왜? 김일성이가 6.25 때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순진하게 공산주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승공연합이 68년도 창설과 동시에 어디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들을 몇 장 대표적인 사진들 좀 보냈습니다. 일본의 좌경화를 분쇄하는 활동을 60년대부터 펼쳐나갑니다. 길거리에서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강의하고 승공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들을 줄기차게 지난 68년 국제승공연합의 창립과 동시에 해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965년도라고 한다면 1965년도에 우리가 한일 그 국교 정상화하잖아요. 국교 정상화할 때 얼마나 우리가 데모를 했어요. 전국의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굴욕적인 회담 우리 반대한다. 일본 놈들 우리 친일파 청산하자. 60년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 이웃나라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일본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서 60년대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런 운동을 펼친다? 한국에 있는 어떤 그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이 좌경화되게 되면 우리도 좌경화되고 공산화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펼친다? 이게 상상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 반공연맹 대회를 이 승공연합이 일본에서 치르고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공산 좌경화의 흐름을 꺾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일본 국제승공연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학가에서는 원리연구회가 대학가의 좌경화를 막는 일을 하고 승공연합이 여러분 수많은 일본의 정치인들을 교육하고 시민들을 교육하고 해서 여러분 승공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일본의 조총련이 이게 한국의 간첩들을 보내는 루트였습니다. 일본 조총련이 한국의 거리민당보다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조총련들의 세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조총련 모국방문단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이 국제승공연합입니다. 600명을 처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하와이로 내려갔다가 한국으로 데려오는 기가 막힌 이 007 작전과 같은 거 통해 가지고 한국에 내려다가 이 조총련들을 교육시키게 되면서 이 조총련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조총련들이 갖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조총련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조총련 모국방문 사업을 한국 정부가 그 다음에 받아가고 이것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교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1960년대에 이렇게 문선명 총재가 일본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좌경화되게 되면 그것이 막바로 한국의 운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80년대까지 사실은 승공운동은 일본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냐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당시 그럼 또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의 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의 싸움의 이 양상이 어느 쪽이 유리한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느냐. 공산주의가 확대 일로에 있었고 공산주의가 승기를 잡아가는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공산세계는요 소련이라는 종주국이 있습니다. 그죠? 중심 국가가 있고요.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독재 권력으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 강력한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경제 원조해가면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사상이 있고요. 지도자가 있고요. 그 엄청난 집중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세계라고 하는 이 소위 자유국가들은 어떤 상황이냐. 아까 일본 상황도 그랬지만 여러분 자유세계의 중심이 돼야 될 미국은 과연 60년대 70년대 어떤 상황이었나요? 공산주의 문제를 올바르게 눈을 뜨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보게 되면요 미국도 이 좌익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이 기독교 국가죠. 미국이 한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을 하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우리가 공산세계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구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사례 그랬어요.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데요 미국 안에 반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카운터 컬처럴 무브먼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게이 운동도 일어나고 호모섹스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히피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당시에 월남전 한국전쟁을 비롯해서 월남전 이런 데 날아가고 미국이 한국전쟁 월남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부터 미국과 별로 관계가 없는 남의 땅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거기 가서 미국계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청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전평화운동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반전평화운동이 미국 내에서 큰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도대체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해야 되고 공산주의로부터 세계를 살리는 왜 미국이 해야 되느냐? 미국은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행복하게 살자. 이런 주의가 여러분 미국 안에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상황 속에 미국의 문선명 총재가 71년도에 미국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선교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게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그저 신도들 만들고 어디 모천지처럼 신도나 만들고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문선명 총재의 미국 선교는 달랐어요. 뭐냐면요. 이 제목을 보세요. 여기 보면 Christianity in Crisis. 미국의 기독교의 위기. 미국의 위기. 미국이 각성해야 된다. 미국은 불이 났다. 미국은 병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소방관으로 불국이 왔고 내가 이 미국을 병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로 미국에 왔다.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미국 선교가요 엄청나게 성공을 거둡니다. 1970년대. 그렇죠?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요. 단기간에 여러분 미국 50개 주에 센터가 다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교회에 막 입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불타고 있었어요. 불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일교회를 희생시켜 세계에 살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문성명 총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하야되게 이 탄핵 위기에 몰려서 하야하게 만든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왜 이 얘기를 여기다 넣냐면 여러분 닉슨이 여러분 탄핵돼서 물러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벌어진 일이 뭐냐면 미국의 월남전 폐막입니다. 월남전 폐막이에요. 당시에 이 닉슨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목소리를 냈던 미국에서 유일한 목소리를 냈던 분이 바로 문선명 총재입니다. 여기 뉴욕타임스죠. 이게 지금 50개 주의 모든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냅니다. 아메리카 인 크라이시스, 미국의 위기다. 워터게이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용감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닉슨을 미국의 언론이 완전히 이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피맛을 본 상어들이 이 상어떼들이 피맛을 보고 완전히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고를 하고 여러분 유일하게 닉슨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거 하나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용감한 선지자의 목소리는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닉슨은 하야하게 되고 1975년 월남전은 미국의 패배로 미국이 사이공에서 철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미국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냐 여러분? 미국이 월남에서 졌다는 얘기는 월남에서 여러분 군사적으로 가서 전투해서 미국이 진 게 아니죠. 전쟁에 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미국 가서 월남전 그 베트공들이 저 북베트남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미국이 거기서 졌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파리 평화회담에서 베통하고 휴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북베트남하고 휴전협정을 조인할 때까지 모든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완전히 무릎 꿇고 나와갖고 사인한 게 여러분 파리 평화회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쓰신 거냐면 닉슨이 물러나게 되니까 민주당이 미국 내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반전 여론이 뭐 워낙에 들끓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 국회가 월남전에 미국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게 됨으로써 이 월남전에서 미국이 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면요. 미국이 이제 월남전에 철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자유세계에서 미국이 중심국가가 되고 자유세계, 공산세계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는 쪽으로 미국의 여론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여러분 우리 70년대에 한국을 지켜줬던 여러분 안보적으로 지켜줬던 안보적으로 우리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죠?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강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1976년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동선 사건이라고. 한국에 그 쌀장사를 했던 박동선이라는 인물이 로비를 하다가 미국 FBI에 검거가 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뇌물 줬던 게. 그래 이 사건을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만듭니다. 프레이저 청문회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977년도에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이 지미 카터가 여러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3월 9일날 77년 3월 9일날 주한미군 4, 5년 내에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975년대 월남전에서 미국이 지고 월남이 공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은요, 자유세계에는 좌절을 안겨줬지만 공산세계, 사회주의 공산권에는 엄청난 용기를 안겨준 사건이죠. 누군가에게 희열을 준 사건이죠, 이게.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 희망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희망을 가졌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월남이 통일된 이후에 북한입니다.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당시 75년 이후에 김일성의 행보는 요즘 여러분 그 자료, 비밀 자료를 보게 되면 모택동 찾아갔던 얘기 나옵니다. 등소평 찾아갔던 얘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남한을 집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남한을 우리가 쳐들어가도 미국은 개입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안 했다. 북베트남의 침공을 미국이 막아서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이 남한을 다시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미르나무 사건, 무슨 도끼만한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뒤에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문선명 총재는 이 위기의 순간에 뭘 하냐면요, 1975년대 월남전이 패망된 지 3개월이죠. 이게 3개월 지나가지고 여의도에서 구국세계대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십니다. 예. 우리 나라의 운명만큼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 공산주의는 이건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다. 우리 민족의 의사결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20만 원 모아놓고 이런 대회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20만 모아놓고 집회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통일 교세가 이렇게 대단했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대회들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시 이 상황은요 결코 우리가 안전한 상황이 아닌 대단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60개국에서 우리 1200명인가요? 그 국제 그 청년들이 1200명이 들어와가지고 면면촌촌을 누비면서 만약에 김일성이 오판에서 남침하게 되면 우리 통일교회 신도 300만 명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달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청중들을 이 자리에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문선명 총재는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각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대회를 여십니다. 1976년이 미국 건국된 지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기독교 사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탄생되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근거되고 이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런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일깨우는 대형 집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양키 스타디움에 여러분 7만 명을 모아놓고 이런 행사를 하시고 또 이 워싱턴 모니먼트에서 이곳이죠. 30만 명의 대형 군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해 문선명 총재가 뉴스위크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됩니다. 이 행사들이 얼마나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인기 있는 일이기만 할까요? 이거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요. 좌파가 예를 들어서 막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 좌파 욕하는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 대통령 욕하는 얘기 댓글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기자들이 뭐 기사 못 쓴다 그러잖아요. 뭐 나쁜 얘기 썼다고 그냥 뭐 댓글이 그냥 뭐 수백 개가 달리고 막 그냥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찔움찔하고 말도 못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겁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KGB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조직입니다. 북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 안에도 엄청나게 이에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동양인 한국 사람의
지탄받는 이단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문선명 총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이쁘게만 받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실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문선명 총재가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미국이고 이 축복은 무엇 때문에 했냐? 미국이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명을 일깨웁니다. 미국의 도덕적 양심을 일깨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이걸 질시하고 또 반대 진영에 있던 정치적 세력 또 종교적인 세력 공산주의 좌파 이 세력들이 여러분 똘똘 뭉쳐서 문선명 총재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